지금 보는 이 아름다운 작품은 디아고 벨라스케스의 그 유명한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비너스가 우리를 등지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거울이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확인은 가능하네요. 하지만 만약 칸트가 이 작품을 봤다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저 거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비너스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임마누엘 칸트의 대표작이자 서양 철학사에서 불후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는 순수 이성 비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고전 반열에 올라있는 순수 이성 비판. 이 책은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외부의 사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이를 칸트 철학에서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느냐,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그가 살았던 18세기에는 뉴턴 물리학에 의해 세계와 우주가 다 설명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천하던 시기였으므로 인간의 순수 이성이 과연 이런 과학의 시대에서 그 능력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시 철학에는 형이상학이란 분과가 있는데 이 학은 세계의 모든 것의 존재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 궁극적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거든요. 하지만 만유인력에 따른 운동 법칙으로 우주와 세계를 설명하는 뉴턴의 그 유명한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이 과학계의 혁신적인 책이 1687년에 발표되면서 만학의 여왕으로 군림해왔던 형이상학의 자리는 위태롭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이 과학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펼치는 형이상학은 여전히 가능한가? 라고 물어야 하며, 이 물음의 답을 내고자 칸트가 쓴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랍니다. 자, 원래 이 작품은 칸트가 46살 되던 1770년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면서 발표했던 논문에서부터 그 사상적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자신의 제자 헤르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논문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하여 순수 이성 비판이란 제목의 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왔었던 형이상학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네 라고 말이죠. 자, 어쨌든 그는 이러한 작업을 애초에 3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예고한 날로부터 약 10년 세월 동안 아무런 글도 발표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그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칸트. 쓰고 고치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또 물었을 칸트. 인간은 자연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과연 이 형이상학, 즉 순수 이성을 통해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을 찾아내는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가를 끝없이 물었을 칸트. 이 엄청난 고뇌의 드라마가 무려 10년 세월 동안 그의 개인 연구실에서 장황하게 펼쳐지다가 드디어 1781년 그의 나이 57세에 이르러 드디어 순수 이성 비판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니 이 책이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정성과 칸트라는 철학자의 10년 내공이 오롯이 들어간 책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책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어떤 설계도 같아서 조금의 오류도 범하지 않으려고 매우 치밀하게 집필한 그런 칸트의 정신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정신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오랜 세월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이 책의 핵심 뼈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리고 저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꽃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과 인간의 사고 능력이 가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의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하는 거고,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월적 감성학, 그리고 초월적 논리학, 그리고 초월적 변증학, 그리고 초월적 방법론 등의 순서로 그 챕터를 구성해 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최대한 풀이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러한 칸트 철학의 철학사적 배경은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더딥히는 방식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칸트는 형이상학이 가능한가를 묻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정에 이성을 세워놓고 재판, 즉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과연 이것의 능력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이성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분명 답을 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와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러니 이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은 순수 이성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 그건 착각에 따른 잘못된 정신작용을 하는 거라고 말을 아마 할 거라는 거죠. 네. 이를 위해 그가 이성을 법정에 세워놓고 이제 면밀하게 비판적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처음에 만났던 벨라스케스의 명작을 다시 불러올까요? 네. 이 작품은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북관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인데, 사실 이제 이 작품이 1914년에 메리 리처드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했었어요. 하지만 복원 기술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서 직접 보시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찢어졌다는 것인가 라고 묻게 될 정도로 그 완성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미술사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저 작품 속 여인의 얼굴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녀의 얼굴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울에 반영된 그녀의 얼굴은 우리가 직접 본 그녀의 얼굴은 아니죠. 단지 우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저런 거울 같은 것을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고 그 거울 능력으로 외부 대상을 우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거울에 해당되는 게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성이란 개념은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직접 든 설명을 어렵다고 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 네, 이런 표현 만나면 참 싫다라고 하시는 비전공자분들도 제가 사석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바로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해 드릴 테니까 참아주세요. 저 말에서 우선 표상이란 말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이게 독일어로 뭐냐면 퍼스텔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한 후에 이 앞부분은 이제 무엇의 앞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스텔룽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은 세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세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도록 그 이미지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상이라는 거죠. 자, 이를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부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곧 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 가령 눈을 자극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곧 표상인 거고, 이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능력이 감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감성이란 능력을 통해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인 것,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외부의 대상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서 곧바로 그 대상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직까지는 인간의 어떤 그 정교한 의미가 부여된 그런 알은 아니고, 일단 우리에게 인식된 그 무엇이죠. 가령 거울이 비친 얼굴은 그냥 거울이 비친 어떤 대상물인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지성작용이 일어나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지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저 여인의 신체가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인식된다고 했을 때 그 감성이라는 것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여인의 신체는 특정 공간을 점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림이니까 이 그림도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 세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일 거고, 저 여인이 만약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역시 시간 속에서 있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즉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시간의 형식과 공간의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칸트 철학에서는 이를 감성의 선언적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선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는 경험에 앞선다는 뜻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언은 경험이 앞선다, 이 의미가 맞는데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인간이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자,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형식이 선언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경험 이전에 있는 거라는 얘기겠죠. 일단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생득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륙의 이성주의 노선과 함께하는 일단 사고방식이라는 점부터 좀 점검을 하죠.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치 이런 철학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들은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이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섬나라 영국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인간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이 경험 이전에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경험주의라고 하죠. 인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칸트는 여기서 인간이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선언적으로 경험 이전에 미리 주어진 감성의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여기까지는 이성주의적 관점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선언적인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것의 판단은 인간에게 세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못 준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우리 채널에서 정말 자주 든 예시이기도 한데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선언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참입니다. 왜냐면 이미 주어인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수러인 180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경험 이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앞선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못 준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좀 그래요. 늘 옳다는 거 이건 좋은데 동어 반복이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확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런 분석 판단에 따른 선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제 칸트는 보고 있는 것이고, 대륙의 이성주의는 이러한 어떤 그 생득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세상을 다 설명하려고 했으니 독단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경험을 무시한 채 진리를 자기 안에서의 세계, 분석 판단의 세계에서만 머물면서 독단적으로 추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종합 판단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즉 경험을 통해 세계의 정보를 얻는 것이 종합 판단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죠. 늘 옳고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는 이런 지식은 선언 판단,
즉 분석 판단보다는 불완전하죠. 반대 사례가 얼마든지 경험을 통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영국 경험주의 전통에 있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종합 판단을 추구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데이비드 휴머를 꼽을 수 있죠. 자, 휴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것, 가령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경험하는 것, 이것도 지각의 다발에 따른 습관적 사고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열에 닿아서 뜨겁다라고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을 통해 열이 닿는 게 원인, 뜨겁다고 느끼는 게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도 실제로 그런 원인과 결과라는 추상적 관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반복하는 결과로 생긴 일종의 습관에 대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대한 인간의 지각이 자주 반복되면서 즉 경험이 한 다발로 묶여있게 되며 이게 인간의 그냥 마음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언적인 프로그램은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한 그 내용들만 모여 있는 거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 판단을 대표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죠. 분석 판단은 이성주의적 철학 전통과 관련이 있고 종합 판단은 경험주의적 철학 전통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살핀 감성의 선언적 형식은 이 중에서 어디랑 연결되는 내용이다? 네, 이성주의와 관련을 맺는다는 거죠. 감성적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의 형식이 경험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언적인 감성의 형식으로 받아들인 그 내용은 선언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고 참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는 또 못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 틀릴 수도 있고 또 반대 사례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칸트는 선언적으로, 즉 분석 판단처럼 언제나 옳으면서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종합 판단은 인간에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물음인 선언적 종합 판단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이를 통해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 그런 형이상학이 존재하는가를 묻고 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음에 칸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가능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는 수학적 명제나 자연과학적 명제들이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고 봤거든요. 가령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라는 이 인과율에 따른 과학적 명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은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참이죠. 네,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어인 모든 사건에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명제는 종합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네,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물체 A가 일정한 힘으로 물체 B에게 작용하면 그 물체 B도 바로 그 작용받은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킨다는 겁니다. 즉 작용과 반작용은 동일하다, 네, 라는 거죠. 하지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주어에 동일하다라는 수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선언적 종합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옳지만 새로운 정보도 못 주는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선언적 판단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지만 틀릴 수도 있는 불완전한 종합적 판단, 이 둘을 합쳐서 언제나 옳으면서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판단인 선언적 종합 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든 예시처럼 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적 명제들이라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험주의가 가진 불안한 면과 이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허하면서도 독단적인 면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칸트 철학을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칸트의 철학은 사실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과학과 수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든 예시처럼 과학 명제의 선언적 종합 판단의 성격이 있었잖아요. 가령 물리학에서는 미리 계획한 공식에 따라 관찰과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미리 계획된 공식이 선언적인 것이라면 이를 통해 관찰과 실험으로 얻는 지식이 종합적인 것이죠. 이런 성격을 사실은 칸트가 철학적 문제 해결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뉴턴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자연과학의 시대 속에서 철학을 고민했던 인물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칸트는 우리 인간의 형해사학도 바로 이렇게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 과학 같은 그런 모습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했고, 이런 형해사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형해사학이며 이 이상을 벗어나는 형해사학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까의 그 그림 좀 보죠. 작품 속 얼굴이 거울에 지금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는 대상을 비추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시간과 공간의 형식이 선언적으로 있어서 대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는 초월적 감성학이라는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잘 보면 이것은 우리가 비너스의 저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그 자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의 형식을 통해서, 즉 필터를 거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언적 감성 형식이 있어서 그렇게 저 대상을 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카메라를 좀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100mm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기 있는 꽃을 촬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이 100mm 초점 거리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꽃이 촬영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같은 저 꽃을 같은 거리에서 렌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이제 부착된 이 렌즈를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다른 렌즈입니다. 제가 이 다른 렌즈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 렌즈는 17mm에서 40mm의 초점거리를 보여주는데 17mm에 맞춰놓고 촬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같은 꽃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르죠. 그죠? 이 뭡니까? 100mm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가진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17mm의 초점거리를 가진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동일한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사진 광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50mm가 기준이래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은 50m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제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렌즈 구입하실 때 50mm 초점거리 렌즈를 가지고 계시면 표준 화각 렌즈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가장 비슷하게 보는 방식의 렌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세팅된 그 세상을 보는 어떤 그 인식의 틀이 하나의 렌즈 같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 그 자체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렌즈 같은 우리 이 인식의 선언적 틀을 갖고 보는 거지 그 자체는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물 자체, 이건 이제 칸트 철학 개념에서는 물 자체라고 부릅니다. 대상 그 자체를. 이 물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오로지 선언적 감성의 형식이라는 인간의 인식의 틀, 선글라스 같은 것을 통해서만 받아들인 것, 이렇게 받아들인 이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만 지성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식하는 저 대상을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인식의 원리, 여기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칸트 이전까지의 철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전개시킨 거죠. 이게 그의 혁명이었고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견해라고 그 자신이 비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은 진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주목하게 합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진리가 인간의 바깥에 있다고 보고 그걸 찾으려 했는데 칸트 철학에서는 이제 인간의 인식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진리,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에 주목을 하고 이걸 봐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이니까요.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혁신적 사고를 통해 그는 이제부터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사물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선언적인 감성 형식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개된 것이 초월적 감성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초월적 논리학을 통해 인간이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죠.
우리가 감각적 직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했다면 여기까지는 그저 인식한 내용들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령 지금 보는 이 두 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이런 비교를 통해 두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그저 감성적 직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저 두 상자들을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 즉 감성 형식에 따라 인식한 인간이 이 내용물들을 가지고 사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의 능력을 칸트는 오성이라 불렀고, 요새는 이 오성을 지성이라고 많이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칸트 관련 옛날 도서들에는 오성이라고 여전히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최근의 책들은 거의 다 지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에 따로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놔두고, 자, 여러분들에게 티신경에 맞춰서 저도 지성이라고 계속 표현을 할 텐데 괄호를 쳐서 오성도 함께 표기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감성은 외부 대상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이에 비해 이 지성은 수용한 것들을 사고하는 것이므로 사고의 능력이라고도 하니까 이 점도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 지성은 주어진 내용을 판단하며 그리하여 개념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동 원리 역시도 선언적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게 칸트예요. 그렇다면 그 형식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2범주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그 범주의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양, 성질, 관계, 양상 이렇게 크게 4범주는 아니고 그 하위 범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아까 두 상자를 우리가 감성적 직관을 통해 인식하면 이제 이 지성이 이 범주를 가지고 판단하여 개념을 얻는 겁니다. 상자가 2개구나 하면서 양의 범주에서 다수성으로 포착하고 두 상자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관계라는 범주로 파악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이해 주는 게 바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초월적 논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객관 사물을 인식한 후 이를 선언적 지성의 형식인 12범주를 가지고 판단하여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즈음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 유명한 말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성 없이는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을 것이고 지성 없이는 어떤 대상도 사유될 수 없을 것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네, 이 유명한 칸트의 말은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 직관과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직관은 감성의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개념은 지성의 판단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정리하는지가 설명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의 이념이라는 건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초월적 변증론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간결하게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내용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힘내서 집중해 주세요. 자, 곧바로 예시를 들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글쎄 죽고 말았어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지만 이런 결론을 살아있는 존재들을 상대로 일일이 다 경험해보면서 내리지는 않잖아요.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 심지어는 직접 경험이 없이 간접적 정보만을 듣고도 이런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지 사람이 죽는지를 일일이 다 봐가면서 그런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 라는 이 보편적 결론, 즉 인간은 감성적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지성적인 사고를 하지만 반드시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사고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주의 크기 전체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있다고 지금 속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아시죠? 4차원인 거. 네. 자, 이런 4차원인 분들 빼고 일반적인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한 사고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칸트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이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도 엄청난 것들을 밝혀내죠. 인간이 달에 언제 가봤었나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이성적 능력을 통해, 즉 이 이성은 추리의 능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통해 달에 가는 궤도를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즉 이 이성은 추리의 능력을 담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성과 다르게 경험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며 뛰어넘어 있는 것이죠. 외로 그 경험을 초월해 넘어가는 것. 이러한 이성의 능력이 칸트 철학에서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즉 이 이성은 추리의 능력이며 이것의 이념은 낱낱의 대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할 때 그것의 통일적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성은 옳은 추론만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추론도 한다는 거죠. 가령 이 이성이 경험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부당한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에 대한 존재 증명 같은 게 되는 거죠. 순수 이성은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상의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허구적 모습을 폭로하려고 하는 게 칸트의 초월적 변직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정하고 그에 따른 형이상학의 한계도 정하는 거죠.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죠. 인간은 물 자체, 비너스의 얼굴 그 자체는 못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즉 객관 사물을 우리의 인식의 틀인 감성적 형식을 통해 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들을 선험적 지성의 형식인 범주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감성과 지성은 이 둘이 모두 선험적으로 있는 거라서 언제나 옳고 언제나 참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만 옳고 참인 거죠? 네, 우리 인간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흑백으로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세계는 흑백인 게 참인 거죠.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보편 진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내가 본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따른 저 연필이 당신의 눈에도 같은 형식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필을 선험적 지성의 범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된 것, 즉 그렇게 판단하여 얻은 그 개념도 인간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참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옳은 것, 즉 진리죠. 그러나 이 진리는 물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보장해주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의 인식 원리에 따라 이해된 그 현상에 한해서만 진리라고 보장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지성적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의 이념이 이것을 막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사고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식 주체에게 있는 인식의 틀, 감성의 시간과 공간의 형식, 지성의 범죄의 형식인 이 선험적인 인식의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추리 능력을 가진 이 이성은 이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인식적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즉 파악할 수 없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신, 영혼, 세계 자체,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이 셋을 추구하고 연구했으나 칸트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인간이 인식의 틀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이렇게 순수 이성의 잘못된 추론으로부터 생겨나는 형이사학적 허구들은 비판받아야 하며 이성의 법정에서 추방당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영혼의 문제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추구했던 고전 형이사학은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선험적 종합 판단인 과학적 영역, 바로 이 영역 안에서만 순수 이성은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형이사학도 이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인간이 순수 이성의 한계이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형이사학의 전부라는 거죠. 애초에 그가 형이사학의 전체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될 거라고, 순수 이성 비판이 그런 책일 거라고 헤르츠에게 편지 썼다 그랬죠?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그 자신이 밝혀내죠. 이러한 칸트의 철학을 소위 초월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초월이란 말은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도 오직 경험 인식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는 데에만 쓰일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라고 칸트 철학의 국내 권위자인 백종원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좀 더 쉽게 풀면 칸트 철학에서 초월이란 말은 무슨 슈퍼맨처럼 초월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의 틀이 선업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게 경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고, 이러한 초월적 인식 주체인 우리가 펼쳐나가는 인신론적인 드라마를 칸트는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물 자체를 상정했고 이 이상을 넘어가는 인식은 불가능하며 인간의 선험적 인식의 틀에 주어진 것,
이것을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현상만 알 수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관념 속에만 이해된 세계를 논하고 있기에 그의 철학을 관념론 철학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륙의 이성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한 것이고, 이후로는 이 칸트 철학으로부터 독일 감염론의 거대한 줄기가 형성되니 그 중심에 칸트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철학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이며 그의 영향을 받은 후배 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가지는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검토했는데요. 제가 이 강의에서는 초월적 자아의 자유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 특히 제일 마지막 챕터인 초월적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은 방대한 내용이 될 것을 우려해서 좀 제외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그의 비판 철학의 후속작들, 즉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으로 쓴 이 순수 이성 비판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으로 쓴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를 답하기 위해 쓴 판단력 비판 등에 대해서도 입문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해설 강의를 차차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강의 보신 것을 계기로 순수 이성 비판을 한번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읽어보면 또 의외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쉽고 간결한 인문학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